네, 논주모연구소의 김성하 소장입니다. 연구 설계의 큰 흐름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설계.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 설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어떤 흐름을 알고 계셔야 되는가 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뭐 기본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는 거의 대부분의 연구는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이론적 근거는 어떤 거겠습니까? 아무래도 선행 연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선행 연구에서 나오는 갖가지 분석 결과들이나 아니면 이론들이나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과정을 잘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을 정말 잘 설명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다 하더라도, 아니 이 문제가 풀 수 없는 문제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본인의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본인의 힘으로 풀 수가 없어. 두 번째는 아예 풀 수가 없어. 풀 수 있는 기법이 없어. 이러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 힘으로 풀 수가 없다 이러면 남의 힘을 빌려서라도 풀면 되겠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내 연구를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가 내 힘으로 풀 수 있느냐, 이게 어떤 문제입니까? 현실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 풀 수 있기야 있지. 그런데 막 돈이 한 30억 들어 이러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접근 가능한 대상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내가 풀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현실성이라는 부분이. 두 번째는 이거를 풀 수 있는 기법이 존재를 하느냐, 이 문제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구조방정식 모형이다 이러면, 구조방정식 모형은 굉장히 구조적인 거를 풀 수 있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만들면 다 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엄청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풀어봐야 의미 없어요. 그렇게 복잡한 거는 풀지도 못하고, 더 중요한 거는 너무 복잡하면 컴퓨터가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풀 수 있는 기법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현실성과 기법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중요한 거는 내가 현실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나 이거예요. 그럼 내 손으로 풀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게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기법이라는 게 도대체 있기는 있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현실성 문제는 각자 나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손으로 풀지는 못해도 이런 기법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기법 위주로 해서 설명을 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법의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모르는 기법들도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연구를 한다, 연구 논문을 이제 쓰기 위해서, 논문이라는 페이퍼를 작성하기 위해서 학술 연구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자, 그렇다면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면 아마도 그런 특별한 케이스를 수행하는 지도 교수님이나 아니면 그런 기법을 아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을 거고, 본인이 그걸 알 거예요. 나는 특별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실험실에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약간 자연 계열 쪽에, 아니면 공학 베이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의학 논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실험실 위주에서 하는 연구들은 본인들이 알죠.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지 밖에 가서 답을 찾기는 힘들다라는 사실을 본인들이 알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문가들이 자기 눈앞에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특수한 케이스 말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냥 그 인문사회학 쪽이 특히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밖에도 잘하는 사람 많고 안에도 잘하는 사람 많고 뭐 이런 상황들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학술 연구 논문을 한다라고 하면 제 경험상 보면 제일 비중이 큰 게 인과관계인 것 같아요. 인과관계 연구를 하는 게 제일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뭐 그 다음에는 인과관계 아니면 대부분 개발 연구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다른 연구들도 있긴 있지만 그거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확률적으로 가장 비중이 큰 것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내가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데 그 원인을 찾고자 하는 연구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면 뭔가를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발 연구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설명을 듣는 분이 만약에 10분이 계시면 9분은 거의 인과관계 연구를 하지 않겠나. 한 분 정도가 개발을 하지 않겠나. 아주 특수한 케이스도 있긴 있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과관계에 대한 검증 기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혹시 모르면 개발할 수도 있으니까 개발하는 기법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는 이제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살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대상이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 자,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아닌 경우는 뭐 무슨 뭐 저 이공계 쪽이나 아니면 이제 뭐 저 작품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많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제외를 시켜놓고 사람인 경우가 또 확률적으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인 경우를 기준으로 삼아서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죠. 내가 접근이 가능한 사람이 한 명이냐 아니면 세 명에서 한 열댓 명 정도 되냐 한 30명에서 한 50명 정도 되냐 아니면은 30명 이상이냐. 자,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30명 이상이냐 아니면 이제 앞에의 경우냐에 따라서 우리는 앞의 경우를 질적 연구, 뒤의 경우를 양적 연구. 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교차점이 이제 요 정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대부분 연구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질적 연구가 편할 것 같아요? 양적 연구가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질적 연구가 편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숫자가 없거든. 한글밖에 없거든. 텍스트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질적 연구가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질적 연구보다도 양적 연구가 훨씬 더 편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논문을 쓰는 입장에서 보면. 근데 기법을 몰라서 그런 거지. 숫자가 들어가니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 내가 만약에 이 숫자를 다룰 줄 알고 이 양적 연구에서 나오는 기법을 조금만 이해를 한다면 이런 기법들이에요. 이런 기법들을 조금만 이해를 한다면 훨씬 더 쓰는 입장에서는 편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어느 면에서는 더 편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논문을 쓴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문제를 분석을 해서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 검증을 하게 되면 이 검증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내가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적용했던 그 대상, 이 대상 말고도 다른 대상의 이 결과를 적용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일반화라고 하죠. 근데 이 과정에 이제 일반화의 오류가 없다면 우리는 일반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고, 일반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을 때 우리가 이 연구에서 나온 이 대상에 적용시킨 그 연구 설계 모형을 우리가 이론이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연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내 연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이론화시키는 게 목표인 거죠. 근데 이론화가 되려면 일반화의 오류가 요 검증 과정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어야 일반화의 오류가 떨어지겠죠. 근데 양적 연구가 일반화의 오류가 질적 연구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오류가 적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적 연구는 어떻게 보면 약간 주관적. 그래서 질적 연구의 기법들의 발달사를 보면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양적 연구는 아무래도 이제 공식에 의해서 수치적으로 계산을 주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질적 연구에 비해서는 객관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객관화가 더 보장이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소프트웨어가 컴퓨터가 너무 발달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컴퓨터에 의해서 소프트웨어가 이런 부분을 또 한 단계 더 발달을 시켜주기 때문에 객관화의 보장이 더 잘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양적 연구가 30명 이상부터 가능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정규성의 가정이 30명 이상부터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정규성이 뭔데? 정규분포와 닮은 성질이죠. 정규분포와 닮은 성질. 정규분포는 뭔데? 모집단의 분포거든요.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양적 연구는 샘플 추출을 물론 이제 전수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샘플 추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샘플 추출하는 그 샘플의 분포가 모집단의 분포인 정규분포와 닮은 게 정규성인데 이거를 가정할 수 있는 최소 샘플 수가 30명 이상부터거든. 그러니까 양적 연구는 사실상 30명 이상부터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모수 통계가. 물론 이제 비모수 통계도 있긴 하지만. 자, 그러면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이다라는 것은 왜 그런데? 중심극한 이론에 의해서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똑같은 30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30명한테 설문조사해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양적 연구로 분석하는 게 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30명을 일일이 한 명씩 다 만나가지고 친해져야 되고 라포 형성이라고 하죠. 친해져야 되고 이 사람들하고 한 장 꺾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고 아니면 질문지 같은 거 던져가지고 이렇게 얻고 한 명 한 명 다 받아가지고 전사해서 받아 쓰고 그거 보고 읽어보고 고민하고 의미 파악하고 이렇게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이게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숫자에 대해서 너무 큰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똑같은 30명을 조사를 하는데 내가 양적 연구할래, 질적 연구할래 하면 저는 무조건 양적 연구하죠. 예, 그게 더 편하거든. 내가 하기에는, 내가 논문 쓰기에는 더 편하거든. 자, 그래서 이제 30명에서 50명 정도 하는 질적 연구가 뭡니까? 보세요. 이 30명 이상이면 양적 연구가 가능하고 양적 연구가 가능하면 일반화의 오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반화의 오류가 줄어들면 이론화가 가능하잖아요. 30명 이상부터는 이론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 자, 질적 연구에도 30명 이상이면 이것도 양적 연구 할 수 있을 판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론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30명에서 50명 정도 되는 연구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하는 이 방법을 우리가 이론이라고 하죠. 무슨 이론? 근거 이론이라고 하죠. 양적 연구에 최대한 가깝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지도 주로 면담을 하는 것보다는 질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마치 설문지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기는 하죠. 자, 그런데 그 과정이 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차라리 그냥 횡단 연구라면 그냥 한번 설문지 탁 돌려 가지고 횡단 연구라면 한번 설문지 탁 돌려 가지고 분석해 버리는 게 훨씬 더 빠르다. 내가 분석만 잘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에 한 명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 명 조사해가지고 이론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한 명을 조사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 한 명이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다. 아니면은 어떤 작품을 만든 그 창작자다. 이런 정도 돼야 한 명 정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보면 이제 전기사라든지 무슨 전기 같은 거 아니면 작품
같은 거, 아니면 이제 아주 독특한 생애를 산 생애사라든지, 아니면 뭐 구술사라든지, 아니면 뭐 내 인생이 정말 독특해 이러면 이제 자문화 기술, 나에 대해서 쓴다든지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한 명 가지고 연구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겠죠, 솔직히. 이 이론이 되겠습니까? 그냥 독특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뭐 크게 발달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질적 연구의 분석 기법으로서는 크게 발달이 안 돼 있죠. 근거 이론 같은 경우에도 근거 이론으로 할 바에야 나는 양적 연구할래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근거 이론 기법도 물론 이제 한 명 연구하는 것보다는 기법이 발달이 되어 있겠지만 아주 발달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질적 연구는 어디에 초점이 잡히겠어요? 3명에서 15명 정도의 초점이 다 잡히는 거예요. 이거 어중간하거든. 독특한 건 아니야. 근데 내 주변에 있어, 그냥 이런 사람들이. 나는 경험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험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보면 간혹 있어요. 항상 한 3명에서 15명 정도는 내가 이렇게 뭐 만날 수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아주 많지는 않아. 내가 막 한 몇십 명, 몇백 명 정도까지는 내가 접근하기는 어려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만들기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엄청 독특하지는 않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현상이 있어요. 이런 현상. 그래서 이거 현상학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질적 연구는 3명에서 한 10명 정도 현상학적 기법의 발달이 엄청나게 많아요. 현상학을 주로 많이 하게 되고 현상학의 어떤 기법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자, 사람에 대해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조금 늘어지니까 요 인과관계하고 개발 쪽은 제가 또 3부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부에서는 한 요 정도 사람에 따라서 질적과 양적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요 정도 그냥 흐름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